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앉을 때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고르며 고향 바다의 색을 떠올렸습니다. 세부의 바다는 늘 같은 파도를 밀어 올렸지만 제 인생은 매번 다른 벼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앞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처럼 서럽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너를 낯선 땅으로 보내서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말없이 몸을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달아빠진 슬리퍼 앞코가 젖어 있었고 그의 허리는 2년 전 건설 현장 사고 이후 더 이상 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 구석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학비와 약값, 곡식, 그리고 병원비. 점점 늘어나는 숫자들은 언제나 우리 가족을 먼저 삼켰습니다. 20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동생 셋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버지의 약값, 병원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관광지 해변에 광주리를 이고 다니며 망고와 파파야를 팔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들의 전화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중매인은 마닐라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점잖고 믿을만해요. 매달 50만 원 가족들한테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빚도 다 갚아준대요. 3천만 페소, 한국 돈으로 700만 원쯤 되죠. 종이 위 숫자들은 무척 커 보였고 제 이름은 그 옆에서 작아 보였습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를 때 저는 작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를, 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세워둔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가의 꿈은 그렇게 서류 뭉치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그는 결혼을 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왔습니다. 서로 대면해서 보기는 처음이었고 그는 눈에 주름을 가득 담아 웃으며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역시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진에는 아주 핸섬하고 부드러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는 그의 모습은 조금 예민하고 고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한 살이 많은 47살이었지만 아버지보다는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그가 사진관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없었고 웨딩드레스를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잘 부탁해요. 그가 조금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막내 동생은 제 드레스 자락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진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세부의 작은 민박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세부의 관광지를 같이 구경하며 같이 식사도 하고 즐거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시집을 가기 위해 미리 한국말을 3개월을 배웠지만 아직 많이 서툴러서 서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는 친절했고 저는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가야지. 짐 간단히 챙겨. 그의 말은 어딘지 모르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족들과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앞에서 헤어지고 버스가 달리고 있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뒤에 남겨진 모든 것,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들, 바다와 집과 스케치북 모두 다 너무 멀어졌습니다.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제가 팔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짐을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라디오를 켰고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회색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부의 야자수 대신 가로수가 서 있었고 따뜻한 바람 대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집은 작은 빌라 2층이었고 현관문을 들어서자 쿰쿰한 호라비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집안일은 이제부터 네가 다 해야 돼. 청소, 빨래, 요리. 알았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방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좁은 방, 낡은 이불, 먼지가 쌓인 서랍장.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지만 바다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첫 며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쌀 씻는 법을 배우고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익혔습니다. 한국어는 입안에서 자꾸 굴렀고 발음은 허공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는 무슨? 이미 만들어 놓고 말 좀 알아들어. 몇 번을 말해야 돼?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국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도 컸습니다. 국물이 튀어 제 손등을 순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법을 빨리 배웠습니다. 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지켰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고 입을 다물면 침묵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화를 낼 때면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저는 50만 원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그 돈에 겹쳐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엄마의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여기 좋아. 걱정 마. 거짓말은 목구멍을 긁고 내려갔습니다. 밤만 되면 그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는 부부만의 은밀한 사랑이라 믿었는데 그의 행동은 제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매일 밤을 그렇게 잠도 재우지 않고 수차례 관계를 거듭하면서도 그는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돈을 주고 사왔으니 내 맘대로 해도 돼. 알겠어? 그가 매일 밤 제게 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50만이라는 숫자와 서명이 제 삶의 경계를 바꾸는 동안 제 안에서도 조용히 무언가가 돋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두려움은 뿌리였고 뿌리는 언젠가 줄기를 밀어 올린다는 것을 저는 아직 제 목소리를 몰랐습니다. 다만 숨쉬는 방법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저는 짐승 같은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조금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아직 완전히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현관문은 같은 소리로 닫혔습니다. 탁! 그 소리는 낮 동안 저를 지키는 소리였습니다. 낮에는 설거지의 거품, 걸레의 물기, 어색한 인사말들이 제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없는 그 시간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혀끝에서 넘어지는 발음이 부끄러웠지만 슈퍼의 아주머니는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잘하고 있어요. 물건을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는 저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저는 우유와 계란을 사며 천천히 물건 이름을 익혔습니다.
우유, 계란, 라면, 두부. 단어들은 입안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동네 복지관 게시판 앞에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실, 초급반, 누구나 환영, 종이 모서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들린 부분을 눌렀습니다. 눌러도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균열이 많은 유리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의자를 앞으로 끌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교실에는 저처럼 어눌한 발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저보다 조금 위로 보이는 여자, 캄보디아에서 온 남자, 중국에서 온 할머니. 우리는 서로의 서툰 문장을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배운 말은 도와주세요와 아파요였습니다. 칠판의 하얀 분진이 햇빛 속에서 부유했습니다. 저는 그 두 단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파요.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단어들은 조금씩 제 것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 손잡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며 배운 단어들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파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를 문장들을 혀 밑에 감추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면 그림자는 길어졌습니다. 그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면 저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긴장했고 그의 기분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이 현관에 내던져졌고 가방이 소파에 떨어졌습니다. 밥은? 지금 다 됐어요. 지금? 내가 들어왔는데 지금이라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지만 손이 떨려 국그릇을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상 위로 흘렀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뭘 배운다고 복지관을 다녀?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는 무슨?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국그릇이 벽에 부딪혀 깨졌고 국물이 벽지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파편이 박혔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걸레로 국물을 닦고 부엌 바닥을 쓸고 깨진 조각들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가 화를 낼까봐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나를 거칠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더니 주방 식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식탁 위에 앉게 하고 양다리를 잡고 벌리게 하더니 준비도 안 된 저를 강간하듯이 자신의 것을 사정없이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그는 그의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곤 눈을 사납게 뜨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다른 집에서 다 들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열심히 헐떡이며 혼자 즐겼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를 받아주지 않으면 여지없이 폭행이 가해지기 때문에 저는 참아내야 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지만 제가 참아내지 않으면 필리핀에 있는 저의 가족들이 힘들어질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슈퍼 아주머니가 제 팔을 보았습니다. 긴팔 옷소매 사이로 보이는 멍자국,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자국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괜찮아요? 그 버릇은 여전한가 보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문에 부딪혔어요.
전에도 그 남자가 매일같이 폭행을 해서 그 집 전처가 집을 나갔는데 말끝을 흐리며 아주머니는 계산대 아래에서 조그만 연고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가 재혼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발라요. 그리고 여기 작은 메모지에 1366이라고 또박또박 적어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성 긴급 전화예요. 힘들면 전화해요. 꼭.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 메모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지 전화기를 들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끊기면? 동생들은? 엄마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한국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멈추지는 말아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천천히. 멈추지 말 것.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치면 그 문장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매일 한 줄씩 쓰기로 했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심은 불씨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지는 법이지만 두 손으로 감싸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그가 볼 수 없도록 불씨를 가렸습니다. 언젠가 이 불씨가 저를 구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계획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선을 긋는 일, 주머니 속 동전을 세는 일, 학교 노트를 덮으며 다음 페이지의 흰 여백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관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나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같은 횡단보도에서 2번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빨간 불이 길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숨 날숨. 숨이 귓속을 통과하는 소리가 들릴 때면 신호는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밝은 가로등,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진 편의점, 경찰서까지의 거리. 작은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선생님은 문장을 하나 더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발음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혀의 길을 찾는 연습은 매일 조금씩 쉬워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0번 넘게 노트에 적었습니다. 글씨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익혔습니다. 교실 뒤쪽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여자가 수업 후에 말을 걸었습니다. 필리핀? 응. 그녀의 눈에 흐릿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나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왔어. 우리는 서로의 손등을 잠깐 잡았습니다. 피부의 온도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에서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막혔습니다. 그녀가 말을 안 해도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 참아내야 해요. 가족 때문에. 우리는 복지관 계단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똑같은 침묵, 똑같은 무게, 똑같은 두려움.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화번호 1366을 누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지도 그리듯 머릿속 동선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현관문에서 복지관까지 몇 분, 슈퍼까지 몇 걸음,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는 어디? 밤은 길었고 지도의 선은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남편은 가끔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의 손끝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럴 때면 제 어깨는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사과가 친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 말 뒤에는 나에게 옷을 다 벗은 전나의 상태로 그를 목욕시키게 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인처럼 그를 열심히 닦아줘야 했고, 그 다음은 그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를 흥분시킨 후 관계에 이르기까지 제가 모두를 해내야 했습니다. 아직 20살밖에 안 된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힘든 행위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따라야 했습니다. 행위가 끝난 후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욕실을 나가면서 저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넌 내가 거금을 주고 사왔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걸 잊으면 안 돼. 이런 행위 뒤에 매번 듣는 말이었지만 왜 그 말은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짐승 같은 행위를 하고 난 뒤에도 그는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빨래를 제대로 개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뭐야? 구겨진 게. 다시 해. 지금 할게요. 지금은 무슨? 벌써 몇 시인데? 그의 손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균형을 잃은 저는 벽에 부딪혔고 어깨가 벽모서리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고 통증이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머리로 번졌습니다.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고함을 쳤습니다. 정신 차려. 제발.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소리를 내며 닫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으로 어깨를 감싸니 뜨거웠습니다. 내일이면 또 멍이 들 것입니다.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색깔의 지도가 제 몸에 그려졌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옛날에 그 풋풋한 아이가 아니고 움푹 꺼진 눈, 파리한 얼굴, 입술에 갈라진 틈. 이 여자가 저일까? 20살의 마리아는 어디로 갔을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하얀 빨래줄, 엄마의 구겨진 앞치마, 비 오는 날의 흙냄새. 한 문장, 두 문장. 글씨가 조금씩 한국어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글자를 쓰다 보면 마음이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민다나오에서 온 언니를 만났다. 그녀도 나처럼 아팠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밥 줘. 지금 데울게요. 지금? 지금까지 안 해놓은 거야? 지금 오시는 줄 몰랐어요.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그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고 뺨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바로 할게요. 거의 빌다시피 얘기하는 저를 그는 머리를 잡아채더니 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넘어졌지만 재빨리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저는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심하게 폭행한 후 저에게 이렇게 빌라고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더 화를 낼 것이어서 계속 두 손을 비비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그러진 걸 확인하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데웠습니다. 손이 떨려 국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꼭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뺨은 여전히 뜨거웠고 어깨는 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가 아픈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저를 괴롭힌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양이의 스콜 소리 같았습니다. 남편이 헐떡이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시간에 저는 희미한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1366에 전화할 거야.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이미 도움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1, 3, 6, 6 언젠가 이 숫자를 누를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드러누운 그림자들이 유리창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을 치운 뒤 저는 접시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젖은 수건을 비틀 때 물이 떨어지는 모양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아플 때 시간은 늘어납니다. 늘어난 시간 속에서 생각은 예민해지고 작은 소리까지 커집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그의 발소리가 거실에 스며들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않고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붙이면 깊게 파고드는 그림자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왔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던지는 소리, 냉장고를 여는 소리, 맥주캔을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밥은? 식탁에 있어요. 차갑잖아. 데워. 지금 할게요.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국을 데우고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꺼낼 때 손잡이가 뜨거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빨리, 실수 없이 밥상을 차려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서 국을 한 숟가락 입에 넣더니 이내 멈췄고 곧이어 숟가락을 내던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에요. 국은 아는데 이게 무슨 맛이냐고. 미안해요. 간을 조금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조금. 이걸 지금 나한테 먹으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저는 자동으로 몸이 움츠려졌습니다. 그가 국그릇을 밀었고 국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손등에 튀었고 따가웠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좀 해라. 도대체 1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이 모양이냐? 내가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 너희 식구 먹여 살리는데 너는 달라지는 게 없어. 엉? 다시 할게요. 금방 할게요. 저는 서둘러 식탁을 닦았습니다. 국물을 걸레로 닦고 그릇을 다시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딸그락. 작은 소리였지만 그는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 말이 고깝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말대꾸 하지 말랬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는 년이 매번 똑같냐?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피하려던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균형을 잃은 저는 비틀거렸고 그의 다른 손이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등이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파요. 아파? 진짜 아픈 게 뭔지 모르지? 내가 보여줄게.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뺨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머리가 옆으로 꺾였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입안에서 철맛이 났고 피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 다시 밥 차려!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입술만 딸싹였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갔고 TV를 켰습니다. 그때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고 저의 다리에서 뜨뜻한 뭔가가 흐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인해 보니 피였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많은 양의 피가 고여 있었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응급실 침대 옆에서 남편과 의사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기는 유산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부인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많아서 남편은 사고가 좀 있었다고 둘러댔고 저는 의사와 남편의 말들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옥 같은 집에서도 살아보겠다고 제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아기를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다녀와서 한동안 의사의 지시대로 움직였고 집안은 정말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남편은 또다시 폭행을 이어갔고 밤마다 괴물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늘 화가 나 있는 남편을 보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왜 나만 보면 화가 날까? 내가 남편을 화나게 하는 뭔가가 있을까? 아니면 남편 말대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한테 푸는 걸까? 스스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저랑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저 스트레스를 풀 대상과 욕망을 푸는 상대로 나를 골랐다는 것을. 어느 날 또 반찬 타령하던 남편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손 가는 대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폭행 후 그의 패턴대로 성행위가 이어졌고 그날은 제가 참을 수 없는 변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뺨은 잘 부풀은 찐빵처럼 부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고 눈가에는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상처가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돌아 누워 앞에 보이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금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복지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아요. 그리고 슈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들면 전화해요. 꼭.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이 눈부시게 밝아졌습니다. 손가락이 숫자 위에 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보다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1, 3, 6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 긴급 전화 1366입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장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안전하세요? 네, 아니요. 남편이 자고 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주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침착하게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지금 경찰을 보내드릴게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실 수 있어요?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나오세요. 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필요한 것만 챙기고 옷을 걸쳤습니다. 방문을 열자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고 숨을 참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고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고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고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폐가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찰차가 멈춰섰고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1366에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병원으로 먼저 갈까요? 괜찮아요. 저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빌라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그 괴물과 함께 살았던 2층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빌라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유리 너머로 창백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부은 뺨, 터진 입술, 멍든 눈가. 하지만 눈동자 한가운데 강한 의지의 작은 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쉼터로 모셔다 드릴까요? 거기서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리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해도 누가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석 달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쉼터에서 소개해준 무료 법률 지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명확해요. 가정폭력, 학대. 증거도 충분하고요. 진행하시겠어요? 네, 재판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재판 중에 남편을 마주쳤고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고 6개월 후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1년이 지났고 저는 공장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180만 원으로 올랐고 기숙사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고 저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너무 뿌듯했고 저는 책상을 사고 화분을 놓고 벽에 달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빈 캔버스를 걸었습니다.
문구점에서 물감과 붓을 샀습니다. 오래간만에 만지는 붓이었습니다. 첫 그림은 바다였습니다. 세부의 바다, 파란색, 하얀색, 초록색. 붓이 캔버스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저의 고향을 그렸고 화가가 꿈이었던 그 꿈을 이룬 듯 행복했습니다. 저는 2주간의 휴가를 받아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집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붕이 새로 올라갔고 벽이 칠해졌고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활 치료를 받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잘 왔다, 마리아. 아빠, 엄마. 저는 엄마와 아버지를 차례로 안았습니다. 동생들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2주가 빠르게 지나갔고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선택이었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시련이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